지금 이제 오늘 이제 교육청 영재원 이제 두 번째 설명입니다. 근데 일단 저번주 첫 번째 했을 때는 요강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자세히 나온 것보다는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고, 이제는 각 지역의 모집 요강들이 나왔고, 올해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 이 수학 부분 말고도 다른 영재원들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재교육원의 인원이 일단 많아지겠다라고 하는 그 추세에 맞춰서 일단은 인원에 대한 증가도 있었고, 내년에 또 그 현재 지금 3학년 말고 4학년 또는 6학년의 애들이 인원수가 조금 더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청 영재원 자체가 이제 국가적인 부분에서 이 영재성 교육을 갖다가 실시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약간 이제 대학부설이나 교육청은 이제 별도로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번에 교육청 시험을 보셨던 분들은 올해 대비하기가 좀 쉬울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지금 현재 대학부설을 올해 시험 한번 보시고 나서 이제 교육청을 다시 또 보시는 분들은 이 난이도 조절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서울교대가 역시나 이제 예측했던 대로 학습적인 부분에 대한 그 난이도로 접근이 왔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교육청이나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교대 쪽으로 좀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하시면 난이도를 조금 낮추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고려대 쪽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유형은 비슷하지만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지금 이제 저희 또 교육청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과 함께 진행을 할 텐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순서는 올해 대학부터 영재성 검사 어떤 문제들이 일단 나왔었는지 문제 복귀한 거 말고요. 일단 경영 분석에 대한 말씀들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앞서 보는 교육청 문제 경향이라는 예측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시면 좋을지, 그리고 이제 영재교육원의 지입이나 또 준비하실 때 어머님들이 약간 이 교육청 영재원 꼭 해야 되는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 교육청 영재원에서 중등 과정은 그건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할 의지가 있으면 가까운 교육청에 등록을 해서 본인이 시험을 갖다 보고 거기에 있는 과정을 이수를 하면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런 확신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있다면 영재원 안 해도 괜찮습니다. 중학생들은.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부분에서 올해 영재성 검사 잠깐 나온 거 말씀을 드리면, 일단 서울교대 쪽은 일단 중등수학 기출문제 정도의 그 문제 난이도가 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3학년 애들이나 5학년 애들이나 본 문제가 똑같기 때문에 3학년 애들 수준에 맞춰서 문제를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3학년 애들보다는 5학년 유지의 그 문제 난이도를 갖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그 수학하고 과학 역시 고려대와 마찬가지로 코딩 쪽에 관계되어진 문제들이 고르게 출제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그 패턴상 유형별로 보게끔 되면 수학적 문제가 가장 많고요. 과학 10문제 나왔다고 하지만 과학하고 융합 문제 섞으면 순수 과학 문제는 한 4문제, 5문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 코딩 문제가 1문제에서 2문제 정도. 이게 보기 나름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제 문제 분류를 갖다 보면 기본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9개.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예측하건데 1차 통과자들이 한 180명 되잖아요. 근데 1차 통과자들 180명이 풀 문제의 개수는 한 10개에서 15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 거기에 있는 그 부분에서 15개를 풀었느냐 안 풀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15개의 문제를 푼 학생들의 그 명수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럼 걔네를 갖다가 어디서 가려낼 거냐면 면접에서 가려낼 거라고 저는 봅니다. 동점자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동점자에 대한 해석을 하는 거는 면접에서 할 것 같고요. 예년과 마찬가지로 면접은 선생님, 교수님들이 2분, 3분 정도가 들어오셔서 진행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이 특징 자체에 대한 부분에서 그 서울교대 문제가 예전에 이제 2000년대 초반하고 2000년대 후반에 나왔던 문제하고 좀 다른 거는 뭐냐면, 학습 수준의 난이도를 고려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응시자의 판단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은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답이 없을 수 있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단을 요구하는 문제들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일단 학생들의 그 판별력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중시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단편적인 지식에서 이제 객관식 문제처럼 나오는 것 비슷한 것들도 학생들이 일단 복합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들을 같이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출제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음악, 미술, 체육 전부 다 체육만 빼놓고 음악하고 미술 지원하는 친구들도 이 영재성 검사 테스트를 모두 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영재성 검사 테스트 본다는 이 부분 대학교의 그 수준 자체는 일단 난이도가 교육청보다는 한 번 더 높다. 자,
근데 고려대하고 서울대교대하고 딱 공통되어진 문제들 패턴들이 있더라고요. 바로 흐름도 문제예요. 이 흐름도 문제는 고려대에서도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소방시설 이 훈련도에 조금 문제가 좀 접해봤던 친구들이면 이거 서울대에서 이 문제만큼은 확실하게 맞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 흐름도 문제는 왜 중요하냐면 고려대에서 출제가 되어졌지만 서울교대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의 문제에서도 순서도 비슷한 프로세스 과정이 나왔습니다. 자, 그건 왜 그러냐면 학생들이 기반적으로 본인이 주어진 내용을 설계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과정에 대한 부분들은 아이가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가 보는 경향들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스스로가 문제에 대한 부분에 집중해서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해결을 할지가 일단 관건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고려대 같은 경우는 어머님 올해 좀 또 잡음이 없을 줄 알았는데 또 잡음이 있어요. 왜? 예, 이거 어머님 뭔지 아시죠? 예, 판박이에요. 예, 전년도 문제하고 올해 문제하고 거의 같습니다. 네, 그 전년도 문제 한 번쯤은 풀어보고 왔던 친구들이라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 학원이 다 쪽집기인 줄 알아요. 네, 그래서 거기 있는 그 부분에 이 문제 패턴이 비슷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이들 푸는데 고려대학교 문제 푸는 친구들은 어려움이 없다라고 다들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고려대에서 시험 보고 온 친구들은 학년이 어려도 자신감이 지금 있어요.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붙든 안 붙든 간에 내가 문제를 풀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들기 때문에 3학년들은 내년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요. 4학년들은 올해 좀 학원에 좀 다녔던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집에서 공부한 친구들은 우선순위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좀 앞서 나갈 것 같습니다. 그 대신 고려대는 문제를 갖다 오늘 푼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성적표가 나오면요, A형, B형, C 유형에서 내 아이가 B 유형이 높은지를 꼭 보셔야 돼요. B 유형은 문제 해결 평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의 그 지표가 나오는데 다른 것들 A에 나와도 일단 문제 해결력에서 약간 떨어지게 되면 고려대 영재교육원은 합격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이 문제 패턴들이 비슷하게 나오는 유형들을 갖다 놓고 보시면 고려대는 이미 방향이 일단 결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올해 고려대가 조금 달랐던 건 인문사회 부분이 좀 달랐습니다. 인문사회 부분이 뭐가 달랐냐면 1교시, 2교시, 3교시를 나눠서 시험 보는 부분들은 이제 비슷했지만 일단 주관식 페이지로 우리가 두 페이지 정도 작성해야 되는 문제가 일단 출제가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일단 2교시 때는 주관식 4페이지 정도 작성돼야 되는 문제인데 이 주제별로 한 가지 주제를 선택해서 아이의 생각을 갖다 기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문제 객관식으로 나오고, 자 여기서 이미지 전달 문제는 예측을 해봤는데 이건 꼭 나왔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번에 모빌 사진의 그 어떤 도드라짐, 장점에 대한 이 부분들을 갖다가 파악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갖다 놓고 보는데, 이거는 저희들 학원에서도 대비를 할 때 사진에 대한 어떤 판단 기준을 갖다가 하고 저희는 CF 광고를 갖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부분에서 이 내용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이 재작년에도 나왔었고 올해 또 나오고 그 다음에 내년에도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문학은 시가 어떤 거 나올지는 모르지만 이거의 해석 능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가 어떤 해석을 하는지, 책을 많이 읽는데 아이들이 없는 시집을 읽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죠? 시집을 읽는 건 조금 약간 대학생 아니면 어른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아이들이 파악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문학적인 부분에서 시 함축성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해서 어떤 전달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 사사성어는 올해 출제가 안 되었습니다. 근데 출제는 안 되었지만 내년에는 출제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놓고 봅니다. 그리고 일단 에세이 쓰기가 약간 이번에 그 고대 인문사회에서 도드라진 점이에요. 왜 그러냐면 에세이 쓰기가 이렇게 강세를 띄진 않았는데 올해 또 이 주제를 선택해서 에세이 쓰는 부분들이 포괄적으로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객관식 문제도 종교적인 문화, 살충제 계란, 그 다음에 언어권에 대한 선택 등에 대해서 다양한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문사회는 융복합적인 부분에서 문학이든 아니면 이과 계통이든 고루고루 좀 다루고 있다라는 형태가 좀 띄고 있고, 만약에 인문사회를 준비를 해보시려면 제일 적합한 나이는 한 5학년, 6학년 건너가는 나이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이후에는 아이들이 할 때 약간 대학교에서 연대나 서울대나 이런 부분들을 선택하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6학년 넘어가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인문사회 부분을 준비를 하실 때 제가 알려드리는 이유는 워낙 범위가 넓기 때문에 집에서 어머님 만약에 내년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책이나 이런 것들을 읽히실 때 좀 다양한 부분의 책을 갖다 접근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준비를 하실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파악들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대 같은 경우에는 올해 문제가 역시 평이했어요. 그래서 연대는 하나 틀려도 약간 좀 불안한 상태. 그 대신 경쟁률은 수학은 한 10대 1 정도 되는데 물리가 한 4대 1? 그다음에 우리가 화생이 한 3대 1? 경쟁률이 과학 쪽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문제나 이런 것들 패턴들이 물리 문제가 막 어려운 것들이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물리 화학형 문제가 나오고 화학 문제 나오고 지구과학 패턴 문제가 나오고 생명과학 패턴 문제가 나오는데 올해 제일 어려웠던 문제는 외계 유전자의 결합이에요. 그래서 이 외계 유전자 결합되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될까 그 결과적인 부분을 예측해서 쓰라는 부분들인데 참고적으로 연대나 서울대를 지원하는 친구들은 어머님 생물이나 지구과학 공부를 안 하고 옵니다. 네, 그럼 이 문제 풀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 상상 속에서 풀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그 준비를 해주실 때 생물하고 지구과학은요, 어머님 중학교 때 공부하는 게 아니고 4학년 2학기 때부터 5학년 2학기 때 딱 아이들 초등과학하고 맞물려 가는 시점에 공부를 시켜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중3 때 가서 영재고 떨어지면 하는 데다 이게 아니라 얘네들을 어머님 하고 가야 되는 시점이 이제는 5학년 때 초반인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걸 왜 시키냐면 이걸 못하면 어머님 이거 융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물하고 어머님 지구과학은 어떤 경우든지 간에 어머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물리화학을 갖다가 나중에 잘 하더라도요, 어머님 꼭 핀트가 어긋나죠. 왜? 과학 전체적인 연결고리를 못 짜요. 그 이유가 이 파트가 없기 때문이에요. 특히 물리학 애들이 나중에 지구과학 쉽게 한다는 이야기는 이 물리학과 지구과학의 유사성 때문에 이해 개념 자체가 패턴이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내용적인 연결이 아니라. 그래서 아이들이 물리학 지구과학을 갖다 같이 하거나 아니 화학이나 생물 같이 하거나 근데 이 부분에서 여기에서 이것만 하게 되면 연대를 시험 볼 때 꼭 펑크가 나게 됩니다. 저희들이 쪽집게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이 부분에서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을 연결시키기가 참 어려워요. 그리고 김민정 부원장이 그 찍었던 물 문제는 올해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물에 대한 문제가 어렵지는 않지만 물 관계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라고 했는데 그 문제가 정확히 나온 거죠. 패턴도 유사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갖다가 할 때 과학은 4문제가 있는데 고루고루 문제가 나온다. 그리고 수학은 가시수학의 문제가 제일 많았고요. 자, 그 다음에 규칙성 문제가 나왔습니다. 문제 패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애들은 어려워해요. 이유가 뭐냐? 보통 연대 시험 보는 애들이 딱 못이 박혀있죠. 수원 정도는 하고 와야 연대 시험을 볼 수가 있어.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연대 과정 들어가서가 문제입니다. 이 연대 과정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모여진 그룹의 애들이 이 수학 자체를 하고 오는 양 자체가 방대하기 때문에 이게 많이 하기 때문에 못하고 온 애가 수학을 따라가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 수원이라고 하는 건 자격 기준이 아니고요. 들어가서의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부분인 거고 여기는 이 부분이 이제 아이들 자체가 이제 문제를 푸는 건 유사 연대성 검사하고 비슷하다. 오히려 이 친구들이 교대 문제를 풀었으면 교대 문제가 성적이 조금 덜 나왔을 수도 있어요. 왜? 문제 난이도가 연대에서 보는 거 관점보다 조금 더 약간 더 낮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문제를 너무 어렵게 접근을 하지 않도록 어머니 꼭 유념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서울교대하고 연대의 공통적인 문제 경향이 있는데 어머님들이 이걸 수학 문제로 놓으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어머님 하이탑의 고난도 문제로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하이탑의 고난도 문제로 나올 때 배 속력 구하기 문제는요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들이 연대도 나왔죠. 그 다음에 서울교대도 나왔죠. 자, 이 문제는 항상 어디든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제. 그러면 얘는 영재성 검사할 때 찍는 문제가 아니고요. 반드시 나오는 문제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패턴들에 대한 이 부분들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준비하실 때 어떤 문제에 대한 중점들을 갖다 보고 풀으셔야 될지 근데 속력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되니까 3학년들은 못 풀어요. 교대에서. 몇 학년 풀 수 있냐? 5학년들이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당연히 연대는 이제 5학년들이 지났으니까 문제 접근이 쉽죠. 그리고 물리원 정도 하면 이 문제는 쉽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자체가 이 문제를 갖다 접근을 할 때 수학 문제에서 접근해가지고 푸는 거는 수학에 있는 유사성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과학을 갖다 많이 한 친구들은 좀 쉽게 풀어요. 이 문제가 거기서 속력하고 연관되어진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같은 공통적인 문제 경향이 서울교대하고 고려대도 있고 서울교대하고 연대도 있다는 부분은 문제 패턴에 대한 양식 전체가 이제 고루고루게 다 한 군데로 모아질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자, 강남 데이터베이스가 어머님
전국에 있는 모든 교육청 영재원을 다 섭렵하잖아요. 모든 교육청들이 강남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문제 출제 기반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강남권에서 나온 문제가 전국에 있는 문제들이 다 쓰여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문제가 기본 기준이 되는 거죠. 강남권이.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해는 모든 것들이 어머님들의 기준이기 때문에 전국에 어디다 문제를 갖다가 어머니 가지고 오셔도 문제 패턴들은 다 똑같다. 단지 어머님들이 신선하게 처음 보는 문제라면 여기 있는 문제에서 문제를 그동안 쓰지 않았던 문제들인 거예요. 그거 한 가지가 다른 거지, 네, 다른 것들은 다 유사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대는 중등 신화 문제가 나왔는데, 이 문제가 이번에 좀 평이했어요. 그래서 서울대도 문제 자체가 굉장히 이제 난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연대 지금 다니고 있던 친구들이 대거 서울대 시험을 봤는데, 그 시험을 본 패턴에서 무난하게 문제들을 풀었습니다. 근데 이 서울대의 그 문제들에 대한 부분들을 푸는데 딱 한 가지가 창의 해결력 부분에 대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창의 해결력 부분이 그냥 단순하게 상상을 요구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학습하고 반드시 결부지어가지고 아이가 문제를 해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쓰는 것 중심으로 문제를 갖다가 내놓았습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어진 문제에 대한 질문을 갖다가 여기도 판단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게 아이가 정답이 없어요, 이 문제는. 근데 정답이 없는데 네가 어떤 판단을 갖다 하는지 나한테 들려줘라는 글쓰기 문제가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서울대 같은 경우도 면접에서 물어봤던 패턴들의 문제가 그대로 에세이 형식으로 문제가 나온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사과학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서울대에서 나왔는데, 이 문제 자체에 대한 부분은 시사과학적 문제는 이제 복기가 아직 덜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복기가 만약에 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를 보여드릴게요. 근데 문제가 아이들이 사회적인 부분에서 과학을 어떻게 시작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물어본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 아이가 경험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가 배운 이 과학에 대한 활용도나 이런 것들의 가치를 못 느끼죠. 근데 그것들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묻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류가 나오는 것들에 대한 이 부분들을 이번에 서울대에 좀 신선하게 좀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부설은 어머님 서울대나 연대나 고대나 교대나 이제 패턴들의 유사성이 딱 자리가 잡혔습니다. 특히 고대는 내년에는 문제가 확 바뀔 수도 있어요. 왜? 문제가 이제 정착이 되어진 단계인데 올해도 문제는 추가가 될 거예요. 무슨 문제가 추가되냐면 기초 단계에서 관찰 면접 보는 그 문제에 만약에 똑같이 오지에서 살아남는 방법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 이번엔 어떤 타 지역에 대한 게 또 들어갈 거예요. 작년에는 사막 초원들이 이제 들어가면서 또 사바나가 들어가고, 근데 그런 기후에서 살아남는 방법들에 대한 것들은 애들이 어디서 하냐? 바로 책이 아니고요, 형님. 신문에 발췌되어진 기사 자료가 최고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트레이닝을 하고 가면 아이들 스스로가 그 공부를 갖다 하고 간 내용 때문에 피곤이 돼요. 어머님들은 관찰 면접에서 어머님 자기 자식을 생각하시는데 자기 자식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책상에 앉아있는 그 다른 학생들도 생각을 해두셔야 돼요. 왜? 고대는 관찰 면접에서 어머님 자기가만 잘하면 안 돼요. 그 책상에 있는 팀원들끼리 잘해서 선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상에서 어머님 자기만 잘했다고 해서 통과가 되는 게 아니라 떨어뜨리면 다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이가 독특하게 자기 혼자 튀려고 하는 것보다 팀과 융화가 되고 팀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팀을 이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는 게 오히려 고대 면접에서는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고대 면접 오더라도 아이들한테 없는 면접에서 개인적인 스킬을 물어보진 않아요. 왜? 개인적인 스킬을 물어보는 것보다 관찰 면접에서 그걸 하는 방법을 익히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어머님 이제 발표가 났잖아요. 근데 10월 20일 날 어머님 솔직히 서울대 영재교육원 발표인지 모르셨던 부모님들 계시죠? 솔직하게 우리 그죠?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몰라요. 근데 어머님들은 한 가지 큰 착각을 하고 계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아이들이 이 합격 불합격에 대한 상처를 입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반드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유는 내가 어머니 푸는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그걸 수정할 수 있는 단계를 어머니 중요하게 지금 놓치고 계신 거예요. 합격이면 합격, 불합격이면 불합격. 모호하게 어머니 아직 발표가 안 났다는 얘기로 끝을 끊으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애들이 어머니 이거를 바보가 아니에요. 초등학교 3학년들도 다 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그 부분에서 아니까 그거를 갖다가 어머님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애들이 어머니들이 그렇게 선행학습을 시켜놓고 왜 감춥니까? 애들 그렇게 지식을 늘려놓고 애들은 바보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어머님 이번에 연대는 설마 이것까지 어머님 숨기시지 않겠죠? 얘네들은 6학년하고 중1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점점 그럼 어머님 뭐가 되냐? 대화가 없어집니다. 네, 대화가. 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고대가 11월 1일, 네, 그 다음에 서울대가 이제 제일 나중인데, 고려대 영재교육은 발표하면 어머님 며칠 남죠? 한 열흘 남죠? 근데 애들 학원 다니면서 면접하려면 힘들겠죠? 네, 그래서 집에서 어머님 각별하게 가족끼리 대화를 통해서 이거 연습을 시켜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왜? 어른들이 보는 시점과 아이들이 보는 시점의 간극을 좁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엄마, 아빠가 아니고요. 애가 어른들이 보는 시점에 대한 부분을 좁히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부분에서 면접이 11월 11일 날 서울교대, 연대, 고대, 서울대 네 학교가 공통적으로 시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복잡하겠지만 그래도 아이들 보는 패턴에서 고려대만 좀 특이한 케이스고 나머지는 이제 부분적으로 비슷한 케이스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울교대가 지금 시작한 이래로 나머지 이 영재교육도 발표가 나면 어머님들께서 조금 부지런히 움직이셔서 아이들한테 맞는 거 딱 집어서 면접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연대나 서울대는 난도가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굉장히 이제 학습적으로 다가서려고 면접을 어렵게 보는 데를 찾으시는데요.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가장 공통적인 질문 두 개를 드릴게요. 뭐냐면 꼭 본인이 푼 문제에 대한 가장 어려웠던 문제, 생각나는 문제, 창의적이다라고 생각하는 문제에 대한 부분은 면접에서 꼭 물어봅니다. 근데 만약에 어저께 제가 이제 어떤 어머님 오셨길래 우리 애는 어머님 아이가 생각을 못해요. 푼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이건 어머님 그거는 아이가 거기 있는 문제에 대한 풀이 중심으로 해서 집중을 한 게 아니고요. 문제 자체에 대한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는 건 본인이 문제를 잘 못 푼 거예요. 네. 그러면 어머님 점점 확신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죠. 어머님들이 그 학원에 와서 문제를 복귀한 걸 달라고 하는 것보다 아이가 특징적으로 기억나는 문제 한 문제만 있어도 되니까 그 문제를 어머님 잘해서 그걸 본인이 다시 풀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말할 거리가 생기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면접에서도 본인이 편하게 면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본인이 모르는 거니까 본인이 하는 저희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모르니까 그 한 걸 갖다가 잘 풀어냈을 때 그게 실체적인 실력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소서. 자소서를 애들이 쓴 경우도 있지만 자소서를 갖다가 애들이 쓰지 않은 경우는 자소서는 100% 암기시켜 주십시오. 네. 왜 그러냐면 자소서를 어머님 내용적인 거에 본인이 쓴 거에 대한 것들을 몰라요. 네, 그러면 백발백중으로 어머님 그 자소서는 폐기 처분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면접장에 가서 애들이 덜덜덜 떨기 때문에 자소서 100% 외우고 가도 어머님 기억이 날까 말까 해요. 백지장처럼 되니까. 거기다가 그 2015년대 악몽을 다시 한번 또 되풀이하고 싶지 않아요. 네, 1번 방 들어갔을 때하고 2번 방 들어갔을 때하고 1번 방은 다 떨어져. 2번 방은 붙어. 네, 이런 형태는 좀 취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그 외에는 자소서를 갖다가 어머님 다 외우고 간 친구들도 그 순번이 잘못되면 떨어져요. 근데 거기 있는 부분에서 이번에는 그 교수님이 안 들어오실 거라고 그래요. 그러면 다행히도 애들이 좀 부드럽게 좀 다뤄줬으니 교수님들이 들어오면 이제는 뭐냐 말발 세우기가 정말 관건인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들 스스로들이 이날 11월 11일 날 아이들 스스로가 이제 딱 본인이 가지고 있는 관점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준비들이 끝나면 시험을 보러 가서 오전, 오후 나눠서 시험 잘 보고 오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 보사장이 끝번호를 받는 애들 제일 불안해요. 왜냐면 시간이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애들이 어리잖아요. 기다림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초조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 있는 그 부분에서 아이들 스스로들이 좌불안석이 되니까 얘네들이 점점 이제 흐리멍텅해져요. 근데 딱 잡는 방법은 앞에서 나오는 친구들의 얼굴 표정과 걔네들이 하는 얘기들을 잘 주워 담도록 어머니 꼭 이야기를 해주세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저희가 어머니 면접을 갖다가 1대1로 보진 않잖아요. 왜 1대1로 안 보냐면 다른 친구들이 하는 걸 보고 뭐 해야 되죠? 듣고 배워야 돼요. 영재교육원 수업은요, 어머니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남들이 하는 걸 그 자리에서 내가 흡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재교육원이라는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어머니들이 그냥 단순히 시키시는 게 아니라 영재교육원 수업이 딱 끝나면 확장이 된단 말이에요. 확장. 그러니까 아이들 스스로가 대폭 큽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주변에 있는 경험을 갖다가 빠르게 흡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대학 부설 이제 면접 대비는 어머니들 그 자료에 다 나와 있으니까 날짜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같은 5일날이라도 학교에 따라서 어머니 그 시간대가 다 다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혹시 한양교대에 준비하시는 어머니들 계시, 한양대학교 소프트웨어 영재 교육 준비하시는 분들은 발표가 좀 달라요. 11월 10일이고요. 얘네는 11월 18일날 면접이에요. 그러니까 한 주가 늦죠. 한 주가 늦은데 면접 대비는 11월 11일날 오전하고 그다음에 또 2차는 17일날 금요일날 또 들어갈 거예요. 근데 어머님 한양대학교는 이번에 지금 80명을 선발하는데 기존에 있던 인력을 바탕으로 한 80명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스스로들 많이 뽑힐 때 한 20명에서 30명 정도가 선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서울교대는 추천서 쓰는 기간이죠. 네, 추천서 다들 잘 쓰고 계시죠? 네, 안 쓰고 계시는군요. 다행입니다. 네, 학교 선생님이 너무 많아서 어머님들께 써보라고 하는 경우는 그거는 어머님들께서 방향을 갖다가 잘 못 잡으시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한테 반드시 수학과학 부분에 대한 부분에 어떤 초점을 맞추셔야 될지 한번 물어보시고요. 만약에 못 맞추시면 어머님들이 왜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갖다 써야 되기 때문에 어머님들은 학교에 계시지 않아서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부분에서 가능하면 아이가 뽐낼 수 있도록 절대 아이를 저평가시키지 마십시오. 그래서 뽐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지막에 꼭 체크하실 것 바로 뭐죠? 이 아이를 영재로 추천합니까에 과감하게 예! 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거기 끝에 아니오라고 적으면 앞에 있는 거 다 무용지물입니다. 네. 그런 어머님들은 아이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면 그건 떨어뜨리는 거니까 어머님이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꼭 예! 라고 이렇게 꼭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교육청 영재교육원 병양 예측인데요. 어머님들이 이제 가끔 저한테 지금 이제 끝나고 나서 가장 많이 물어본 게 집에서 공부시키고 싶다. 네, 집에서 공부시키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서점에 가셔서 어머님 책들을 준비하세요. 이건 저번에 말씀드렸던 책들이죠. 이제는 이 책들이 쓸모가 있어요. 왜냐면 안쌤의 모의고사, CMS 메스티안, CMS 교재들이 쓸모가 있습니다. 이건 초등 교재고요. 중등 교재는 뒤에 또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교재를 4권을 다 사실 분. 4권 사실 거예요? 네, 다 사실 거예요? 다 사셨어요?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이게 지금 이게 4권이면 어머니 문제가 왜 문제인지 아시나요? 저번에 보여드려서 다 사셨어요 이거를? 어머니 솔직하게 다 사신 분. 어머님 한 분이신가요? 와. 네.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알려드릴게요. 네. 왜냐면 어머님들이 문제집을 갖다가 잘 이렇게 고르실 때 어떻게 고르시면 되는가. 일단 가볍게, 진짜 가볍게 수학하고 과학을 하시려면 어머님, 네. 한 몇 번 2회에서 한 3회 정도를 끝내고 싶을 때는 안쌤 교재 쓰셔도 됩니다. 근데 문제 수준은 교육청 수준과 약간 밸런스가 좀 낮습니다. 얘가.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수학 부분에 대한 문제를 갖다가 좀 집중적으로 풀고 싶을 때는 팩토를 쓰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융합 부분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고 싶을 때는 CMS 1031 교재 쓰시는 게 낫습니다. 이유는 이 융합 부분에 대한 이 교재는 CMS를 따라올 데가 없어요.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단지 문항수가 너무 많아요. 책이 두껍고. 그래서 여기는 이 부분들은 가볍게 풀 수 있는 것들이지만 얘는 두껍기 때문에 좀 준비하실 때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딱 12월 달까지 일단 시간 가지고 플랜 가지고 하면 풀 수 있는 교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은 준비를 좀 끝내셨으면 좋겠고, 네, 중등은 이것도 똑같이 있는데 이 중등이 요새 교재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교재는 안 집어넣고요. 일단 안쌤 교재를 중심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요 교재들을 갖다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수학 요거 있잖아요, 어머님. 이 교재는 혹시 5학년 정보하고 발명을 준비하시는 부모님들께서는 이 교재 난이도로 어머니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유가 발명이 재작년까지는 과학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는데 작년부터 어머니 전면 다 수학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발명도 어머니 과학으로 접근하셔서 문제를 하시게 되면 애가 전혀 시험장 가서 완전 당황스럽거든요. 수학으로 접근을 하셔서 하는데 이 부분에서 이 실질적으로 발명과 이 정보가 문제에 대한 난이도가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딱 놓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학년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저희는 2018년도에 이런 출간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6월에서 7월 정도에 저희 책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중 판매용입니다.
자, 그리고 어머니 12월 16일 날 영재성 검사가 이제 관건입니다. 제가 이제 발표되어진 자료를 갖다 보니까 4학년 면접이 일단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왜? 면접 자체가 아예 없어요. 이제. 근데 면접이 없으니까 시험 성적 80점으로만 딱 놓고 보면 여기는 이 부분에서 영재성 검사가 하나만 틀려도 이제 어긋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영재성 검사에서 무조건 시험을 잘 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학교에서 선생님이 배점하는 20점이 거의 만점에 가까울 거라고 봐요. 네, 한 반에서 만약에 점수가 아이들이 한 3, 4명 지원을 갖다 할 경우에 그 4명의 점수가 극간이 많이 차이 나는 한 1, 2점 정도 차이 날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충분히 여기는 이 문제 해결 평가에서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왜? 이 문제를 갖다 다 맞는 아이들이 되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이 영재성 검사가 일단 점수 내에서 하나 정도의 배려는 있고 그 이유를 틀리게 되면 저희가 보통 교육청 경제의 그 통과 점수가 93점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93점 정도가 밑으로 내려가면 아이들 선발 기준에서 조금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교육청 선택하실 때는 관할 지역내에서 없는 집에서 가까워야 돼요. 집에서 가까워야 되니까 이번에 대치하고 엄북이잖아요. 근데 대치가 60, 엄북이 40. 네, 그러니까 어머니들 선택하실 때 잘 놓고 선택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이 교육청 예측에 대한 부분은 뭐 2017년도하고 문제 난이도는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왜? 2014년도부터 저희가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문제가 별로 다르지가 않아요. 똑같은 문제 패턴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난이도는 똑같고 대신 수학하고 융합 문제에 대한 부분들의 강세가 계속 지속될 거라고 봐요. 그 숫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매년 늘어나는데 수학하고 융합 문제니까 과학을 예상하시는데 아닙니다. 수학 자체에 대한 부분들이 다른 것들과 결합하는 그 문제들이 꼭 나오는데 그 문제 패턴들이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정보 활용은 아까 수학적 연계성 검사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코딩 쪽 문제가 대학 부설에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현재 교육청 시험 보는 내용에서 코딩 문제가 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코딩이 올해 새롭게 들어가지 않을까 한 문제 정도.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딩은 다른 것들에서 없는 컴퓨터적인 게 아니라 아까 고려대도 그렇고 그다음에 서울교대도 그렇고 뭘 보죠? 흐름, 왜? 프로세스를 짤 수 있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본인이 과정을 갖다 짤 수 있으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실험 계획을 세우는 문제도 코딩입니다. 그러니까 그 코딩에 대한 문제들이 새롭게 올해 들어가서 아이들의 평가가 좀 다양하게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영재교육을 어머니 가실 때 본인 스스로가 이제 확신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어머님들이 보통 영재교육은 이제 스펙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영재교육은 어머니 과정입니다. 이거는 2018년도에 바뀌는 교육과정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만큼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자, 이거는 이제 저희가 매번 페이지를 나눠놨던 걸 합쳐놨어요. 보시기 편하게. 얘네들과 지금 다르죠. 이 세 개 학교 중에 어머님 지금 1위가 어디죠? 서가영이요? 여기에요, 어머님. 네, 순위 바로 하셔야 됩니다. 경기과영입니다. 경기과영. 네. 경기과영이 왜 순위가 1위냐? 지금 3학년들 기준이 아니라 1학년들 베이스가 서울과영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학년들이 3학년이 되는 해에 경기과영 성적이 훨씬 더 좋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경기과영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이 물타기하는 애들이 여기가 한 수준 높고요. 한 단계 여기 위치해요, 이제는. 이게 좀 바뀔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18년도 입학 기준으로 얘네들 훨씬 더 잘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두 학교의 공통점은 1차 서류 전형이 무시입니다. 무조건 100% 통과예요. 그러니까 뭐에서 결정이 나냐? 시험이 결정이 나는데 시험 난이도가 어떻죠, 어머니? 물올 기준인가요? 낮아지고 있습니다. 네, 중등, 심화에서 물원 정도의 수준으로 문제가 압축되고 있어요. 그래서 영재고 준비할 때는 물올과는 또 다른 패턴이기 때문에 시험 형태가 달라지므로 어머님들께서 꼭 준비를 하셔야 될 건 저는 영재원을 추천합니다. 이유는 영재원에서 배우는 내용에 대한 과정들에 대한 것들이 쉽다고는 하지만 과정을 갖다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어렵죠. 왜? 과정을 갖다 이해하는 것은 아이들 스스로가 그걸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아이가 있고 없는 애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이끌려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고루고루 돼요. 서울교대 같은 경우는 제일 재밌는 게 수학을 못해도 수학을 안 해도 들여보내면 거기서 어느 정도 따라가게 되고 맞춰져요. 네, 맞춰져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수원을 안 했다고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왜? 가서 아이가 하다 보면 자기 옆에 있는 동료들이 다 하니까 수학을 본인 스스로가 좀 빨리 하게 돼요. 그리고 과학 안 했던 애들도 과학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걸 보실 때 이런 데를 준비를 하실 거면 여기는 이 부분에서 패턴이 두 개로 또 나뉘어져요. 영재고 준비하시는 어머님들은 용인외고까지 같이 준비를 꼭 하십시오. 이유는 만약 5월달에 영재고가 안 되면 연말에 있는 이 용인외고가 공부의 수준 자체가 영재고 베이스를 갖다 기반으로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그 부분에서 영재고 자체에 대한 준비를 끝났다고 해서 과거로 꼭 돌리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리지만 아이 성향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셔서 연말에 보는 과거를 볼지 아니면 이런 자사고 형태를 갖다 볼지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준비를 하다가 나중에 어머님들 KO 성적 있죠? 문호 성적 있죠?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 화월 성적까지 더해지면 나중에 어머니 자사고에서는 대거 환영해요. 특히 요새 아주 민사고가 거기에 열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스스로가 그런 성적이 있을 때는 어머니 장려상도 괜찮아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장려상도 되게 힘든 상이에요. 근데 그 상이 있으면 과감하게 이 영재고 떨어졌다고 해서 낙담하지 마시고요. 준비해서 어머니 보세요. 그리고 영재고 통과 자소서가 있기 때문에 영재고 통과 자소서에 대한 검증이 이제 된 자소서는 어머님들 스스로가 거기에 있는 그 부분에 믿음 가지시고 그 자사고에 넣어도 됩니다. 왜? 자사고에 넣는 그 자기소개서 또한 영재고 기반으로 하는 자기소개서와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어머님들이 그 1학년 때부터 이런 영재원 하시게 되면 자기소개서를 쓰게 되잖아요. 근데 그 자기소개서 절대 버리시면 안 돼요. 특히 한양대학교와 그 다음에 이번에 사이즈가 좀 줄어들긴 했지만 서울대학교와 연대 자소서는요. 이 모든 기본적인 특목고 자소서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자소서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확장하는 거지 다시 새로 쓰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눈으로 보고 똑같은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자소서들을 어머니 놓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제 여기는 그 자기소개서를 통과해도 이게 됐는지 안 됐는지 2차에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자기소개서가 잘못됐는지 시험을 잘못 봤는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를 지원하면 딱 나와요 답이. 네, 여기는 1차에서 200명 정도로 선발을 합니다. 그럼 자기소개서가 됐다는 거죠. 대신 여기는 보는 관점이 좀 달라요. 그래서 얘네를 갖다가 통과를 하려면 반드시 지원해야 될 때가 세종예술영재입니다. 그래서 세종예술영재를 갖다 지원을 하시게 되면 두 패턴이니까 내 아이가 맞는 성향이 어느 쪽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여기는 창의영재 쪽이고 세종영재는 학문영재 쪽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부분에서 어머니들이 하실 때 학습적인 영재냐 아니면 내 아이가 창의영재냐 자기소개서 통과로 살펴보셔도 돼요. 1학년들도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1학년들이라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그 부분에서 아이들 스스로가 그런 완성도 높이는 부분을 놓고 보면 그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의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나중에 어머니들이 자기소개서 이번에 쓰실 때 그게 없어져서 이제 괜찮지만 그 문제 해결력 관점에서 내가 창의적이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걸 쓰라고 하는 부분을 못 적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왜? 이런 과학대나 이런 것들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수학 문제에 대한 부분들에서 풀려고 하니 막상 이게 어려운 거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꼼꼼하게 오답노트에서 찾으시면 돼요. 애들이 오답노트 괜히 쓰는 게 아닙니다. 오답노트에서 내가 풀어낸 기억에 대한 부분을 찾아서 넣어주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자, 어머니 이게 뭘까요? 네, 이거 어머니 채우실 수 있는 분, 이 자리에서. 이거는 순서도인데요. 이 흐름도를 무슨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아이가 채울지 그걸 머릿속에서 연상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재교육원이 4개가 모두 다 프로세스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우리가 채울 수 있는 아이를 갖다 만드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것이 현재의 영재교육원의 실태이다. 자, 그래서 이 자체나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채울 수 없다면 한 번쯤은 내가 내 아이를 영재교육원에 보내야 될까 고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준비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이거를 주워 먹는 걸 어머니 주면 안 되고 이 아이가 실전에서도 이걸 써먹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자, 그러면 나중에 어머니 무슨 일이냐? 진짜 이런 아이가 나중에 뭔가 목표를 잡고 하잖아요. 반드시 역중해요. 네, 저희가 이번에 그 예약증에다 이 도표를 갖다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왜? 이 의미는 제가 그냥 단순히 디자인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 여러 가지 색깔을 내다 보면 반드시 그 부분에서 목표를 잡고 할 때 여러 가지에서 다양한 색깔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는 그게 좁혀지면서 반드시 본인이 목표를 이루게끔 돼요. 저희가 과정을 중시하는 거지 저희는 선행습 중시는 안 해요. 왜냐면 그거는 본인의 역량인 거지 못하면 조금 느리게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판단을 언제 하느냐? 지금은
예, 6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 네, 성적으로. 그리고 또 조금 더 늦게 본다면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중간고사인데 그거는 어느 정도 단계를 끝내놓고 있을 때입니다. 이번에 지금 대원중학교 이번에 기말고사 보죠. 그다음에 대천 보죠. 그다음에 또 어디죠? 휘문 보죠. 걔네들이 지금 시험이 늦춰진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2학년 때 초반에 시험을 너무 못 본다예요. 네, 그래서 알맞게 그 시험을 뒤로 땡긴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특목고 성적에서도 어떻게 되겠어요? 걔네가 당연히 내신 성적이나 이런 것들을 좋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번에 그 학교에서 모두 다 올 A여도 아이들 스스로들이 그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거의 없으면 실질적으로 이제 특목고도 좀 어렵다. 어머니 혹시 특목고 관련 독서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그럼 중요하면 몇 번 정도를 읽어야 돼요, 어머니? 제가 물어볼게요. 많이면 몇 번? 어머니 몇 번이요? 저 어머니 어디 눈 돌리십니까? 어머니? 몇 번? 만 권이요? 어머니 생활교육부에 만 권이 들어가요? 어머니 몇 권 정도 읽어야 될까요? 200권이요? 야, 어머니 합격자 기준으로 정확히 말씀드리면 자사고하는 애들이 몇 권을 읽는 줄 아십니까? 12권에서 네, 제일 많이 읽는 애들이 23~24권 정도를 읽어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민사고 하는 애들은 60권에서 80권 정도를 읽어요. 네. 근데 그게 생활기록부에 오늘 적혀야 되잖아요. 네. 이 합격자들 소스예요, 우리. 네. 근데 이 책을 제가 왜 권수를 가르쳐 드리냐면 매번 오시면 어머니들이 뭐 때문에 스트레스 받냐? 봉사 시간하고 네, 책 권수 때문에. 근데 12권 한 아이도 어머니 용인예고를 간다니까요. 근데 왜 12권이냐? 책을 정량적으로 딱 3번씩 학기마다 2년치를 갖다 읽게 되면 그 정도도 알아요.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때 이렇게 못 적거든요. 그러니까 적을 수 있는 양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미리 좀 챙겨놓으시면 좋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책을 어떻게 한다? 인성, 인문, 전공. 딱 3패턴입니다. 그거는 이거는 아무 데나 다 적용해도 다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인문, 인성, 전공이라는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하면 훨씬 더 좀 쉽게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없는 지휘 안내를 드릴게요. 저번에 너무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제 어머님들 스스로가 사이트에 들어가서 또 반드시 동영상 시청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일단 GED라고 하는 게 일단 저희들 이 부분이 영재성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 전체적인 관리를 하기 위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영재 데이터베이스라고 놓고 보시면 된다. 자, 근데 여기서 어머님들이 11월달 평가라고 해서 이거를 간과하시면 안 돼요. 저희가 매년 보여드리고 있는 것 중에 학교 수업 적극적으로 참여. 이번에 연구 수업들 다 끝났죠, 어머니? 거의 했어요, 지금 다 학교에서. 연구 수업이 거의 끝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수업 하는 학교들에 아이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사의 설명을 갖다가 경청하지 않고 자기가 수학 문제에 집중한다, 과학 문제에 집중한다, 이건 올바른 게 아닙니다. 경청해서 본인이 듣는 것도 하나의 능력으로 놓고 보기 때문에 이 교사의 설명을 아주 잘 경청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창의 체험 활동 부분에서 좀 다양한 것들을 좀 접하고 본인이 어떤 창의성에 대한 부분의 질문들이나 아니면 해결 능력을 갖다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관심 분야에 대한 탐구. 이거는 이미 7월달에 끝났죠. 학생 탐구 발표대회. 상 안 받아서도 괜찮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본인이 한 이력이 담임 선생님한테 있기 때문에 여기도 나중에 할 때 거기 있는 부분에 대한 점수가 가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이 포트폴리오는 어머님들 매년 한 번씩 누적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건데 일단 독서 기록물하고 탐구 관찰 기록물들이 이게 안 나오면 안 돼요. 어떤 어머님들은 이 보고서를 비싼 돈 주고 하시고서 쓰레기통에 쳐박아 버리시더라고요. 파일 자체를 안 남겨놓으세요. 안 된다고요, 어머니. 왜? 파일을 남겨놓고 본인이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아니면 거기 있는 부분들이 내가 이때 한 시기가 나와 있으면 나중에 증거자료로 제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에 상 안 받았다고 하면 버리면 안 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여기서 어머니 해서 아예 결과물을 매번 누적을 시켜주시라고요. 그래서 이 결과물들이 나오면 나중에 이 전체적인 걸 보고 아이가 나중에 성장 과정이나 이런 분들의 걸 토대로 해서 대학교 자소서까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는 지금부터 어머니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학년에 맞춰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2018년도에는 일단 여기 교사 체크리스트 점수가 10점에서 20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 10점은 영재성 평가 점수 10점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아이가 영재성 평가에 대한 부분에 어떤 점수를 받을지는 이 점수 나머지 10점이 일단은 결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일단 소외계층 우선 선발 비율이 지금 늘어났기 때문에 이 인원도 지금 1명에서 2명 정도가 지금 현재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들어갈 부분에서 2명 정도가 줄어든 케이스가 됩니다. 자, 그리고 초등은 일단은 10%, 중등은 15%.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면접평가에서요, 형님, 2차.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번에 면접을 같이 보니까 상관없는데 학교별 인원 제한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번에 서울교대를 지금 이제 응시를 해서 가장 이제 많이 붙은 학교가 대도대치. 네, 대도대치예요. 지금 면접 저희가 지금 이제 데리고 있는 인원들 분석을 했을 때 대도대치하고 그다음에 뜨고 있는 데가 원명, 네, 그다음에 한양, 예, 이런 데 있다. 근데 그런 학교들이 일단은 만약에 하게 되면 교육청을 본다면 그 학교들의 정원을 이 합격자 기준의 10%까지 제한시키겠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육청이 제한이 이제 거의 없었기 때문에 한 학교에서 많이 다수가 가면 되면 한 14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게 2015년도에는 딱 8명 이렇게 제한됐던 거를 아이들 스스로의 전체 합격 기준으로 10명으로 제한하겠다.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균형 선발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초등 10%는 중요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전교 성적으로 따지게 되면 전교 10위권 안에 들어가야 되는 성적입니다. 자, 그리고 이 창의 문제 해결력 평가에서 초사 선발은 80점입니다. 배점이. 그리고 발명하고 정보는 70점에 면접 10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여기서 이제 면접이 없는 대신에 실질적으로 면접 점수가 여기에 포함이 된 80점이고요. 발명하고 정보는 이 면접을 보기 때문에 70점이 1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영재성 평가를 보더라도 점수 배점이 다르니까 시험에서 이 면접에서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근데 얘는 없어요. 시험이 다 모든 걸 좌우합니다. 자, 그리고 음악이나 미술, 체육, 문예창작 부분도 실기평가 포함하는데 체육은 시험을 안 봅니다. 하지만 음악하고 미술은 똑같이 영재성 평가를 봅니다. 얘네도. 그러니까 얘네도 영재성 평가를 따로 준비를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면접 평가인데 면접 평가는요, 형님, 예, 얘네들은 이제 그 초3하고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미, 체, 문예창작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일단 실시를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음악하고 미술은 그 영재 관할 소재지에 따라서 이 부분의 면접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꼭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역 관할로 좀 다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봤더니. 자, 그래서 딱 이렇게 놓고 보시면 네, 이 부분들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배포되어진 부분들이고요. 아이들하고 어머님 이 부분을 같이 꼭 한번 보세요. 애들도 이걸 볼 줄 알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최종 합격자는 작년보다 하루 빠른 12월 29일 날. 네, 그래서 아무래도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네, 금요일 날 네, 하는 것 같아요. 아시잖아요. 12월 31일 날 새해에 정말 환하게 맞이하느냐, 환하게 맞이하지 못하느냐. 한 달 31일 날 보내다가 전년도에 30일 날 보냈거든요. 올해는 좀 앞당겨졌어요. 29일로. 네, 행복한 거예요. 여기. 하루나 이틀은 좀 삭히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잖아요. 네. 자, 그리고 여기서 수학과 융합에 대한 부분들이 이게 나오고요. 여기 융합정보, 잘 보세요. 발명, 네, 음악, 네, 문예창작, 네, 체육이 들어가는데 제일 재밌는 건 형님, 문예창작 이 내용이 전국에 지금 이슈화되어지고 있는 그 고대 인문사회과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이 발명과 융합정보는 어머님들이 약간 이게 좀 쳐내시는 부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눈에 말씀드리죠. 발명이 앞으로 주목받을 거라고. 근데 발명은 아쉽게도 5학년만 뽑다가 이제 4학년 같이 뽑고요. 얘네는 여기서 못하고 어디 가면 남부에 있는 고원초등학교까지 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남부 지역 관할 지역들만 지원해서 20명을 갖다 뽑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경쟁 지수가 굉장히 세요. 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예, 성북은 일단 도남초등학교. 그러니까 이 발명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게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발명진흥회 있잖아요. 거기서 하는 부분들도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서울교대 안에도 서울교대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발명 수업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식 영재 수업으로 인정 못 받지만 해볼만 해요. 3학년부터 6학년까지 고루 뽑아서 한 20명 내외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참고해 두시면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수업들은 훨씬 더 많아져요. 자, 일단 최종 합격자에서는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렸던 것들 정리를 하면 담임 체크리스트하고 창의적 문제 해결 평가가 같이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부분에서 영재 교육기관 활동 점수를 갖다 추가로 합산해서 거기에 있는 그 부분에 모든 평가를 완료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중등 과정은 중1 과정만 운영하고요. 그리고 2019학년도부터는 중2, 3 과정에 대한 연계 과정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현재 뽑고 있는 중학년은 안 뽑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부분에서 중상교육생으로 선발하게 되니까 이 과정 자체가 중등도 올해 바뀌어가는 추세들입니다. 그래서 이 중등은 앞으로 지금 현재는 이게 메리트가 없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 얘네들이 지금 완전히 바뀌어서 수능에서 과정으로 연계를 갖다 주면 지금 현재 이 부분이 메리트가 있다. 근데 교육청이 고등과정이 생기지 않을 텐데 대학 부설에 없는 고등과정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이유가 학교에서 모든 것들이 지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줄어든 것에 대한 부분을 외부 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연계 과정으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마 지금 현재 구상 중이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발표를 하게 되면 한 2019년 말이 될 것 같습니다. 걔는. 자, 어머니 사이트 다 들어가 보셨죠? 가입하셨나요? 아직? 이거 아직 가입 기간 아닙니다. 네, 근데 들어가시면 반드시 이 그림이 꼭 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가셔서 어머님 참 작년하고 다르게 너무 잘 해놨어요. 그래서 동영상 매뉴얼하고요, 매뉴얼 다운로드를 하셔서요, 그대로 어머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치초등학교도 전국에 몇 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서울에 있는 대치초등학교여야 돼요. 또 딴 지역 집어가지고 어머님 이상한 데 또 선생님한테 보내지 마시고 반드시 그 지역에 있는 관할 학교여야 합니다. 대국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님. 대국도 여러 군데가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이야기가 좀 끝났고요. 올해 지금 이제 면접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교대 면접에 좀 들어온 친구들은 올해 많이 붙이는 게 일단 목적이에요. 올해는 지금 작년보다도 면접 들어온 인원이 거의 한 3배수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한 3분의 1 정도를 지금 데리고 있으니까. 근데 올해 거의 다 붙으면 좋죠. 붙으면 좋은데 안 되더라도 애들 야단치지 마시고 왜냐면 애들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서 면접에서는 아이가 학습하고 어머니 이 말이 다르게 나와요. 아시죠? 자식을 아시죠? 네. 근데 왜 그러냐면 면접을 어머니 아무리 늘려도 이게 실질적으로 얼어버리면 그만이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아이가 면접이라는 부분에서 좀 당황하지 않도록 집에서 어머니 핸드폰으로 어머니 몰카 촬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딱 해서 옆에서 어머니 찍어주세요. 애 앞에서 찍으면 애가 못하니까 옆에서 사이드로 딱 찍어서 그 모습을 보게끔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그 핸드폰의 기능 중에 제일 좋은 게 면접할 때가 제일 좋아요. 왜냐면 그걸 모니터링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이면 고쳐져요. 자기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게 지금 현재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해주시면 조금 훨씬 더 부드럽게 가서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좀 참고 삼아서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과목별로 나와서 거기 어머님들한테 또 안내 말씀드리고요. 일단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학에 김영준 부원장님이 나오셔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MSG 영재교육에서 수학을 담당하고 있는 김영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참 많았는데 앞에 원장님 말씀이 길어져서 제가 다 까먹고 나왔네요. 한번 보시고 어머니 제가 아이들 수업 진행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선생님 저 이 문제 아는데 선생님 저 이 문제 봤는데 근데 그 문제가 기출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땡땡 학원에서 봤는데 아니면 본인이 시험에서 한번 경험을 해봤다. 그런데 실제로 같이 풀어보면요 다 맞추느냐 봤다 본인이 아는 문제다 다 맞췄다라고 하는 문제들 다 완벽하게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가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그런 친구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지난번에 한번 오셨던 분들은 어머니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추가를 조금만 더 했습니다. 면접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기출됐던 내용들 좀 추가를 해봤습니다. 우선 어머님들 교육청 영재교육원은 아이들이 영재원이라는 곳을 처음으로 첫걸음으로 많이 도전하는 곳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선행 정도가 대학부설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교육청이다 보니 정부에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선행을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문제 자체가.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한번 보시면서 자, 어머님들이 제일 많이 저한테 질문하시는 것들 어느 영재원이 좋냐? 그러니까 대학부설, 고대, 교대, 다 한양대, 교육청 다 물어보시거든요. 그리고 2번도 한번 보여줄까요? 수학과 과학 또는 정보와 발명 중에서 어디에 지원을 해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제일 많이 해주세요. 근데 실제로 이 두 문항은요, 어머님들은 이미 내신 다 정해놓고 계십니다.
계시는데 저한테 확인 작업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님께 제가 여쭤봐요. 어머니 교대랑 고대되면 어디 가실 거예요? 그럼 다 정리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또 수학과 과학은 아이들이 공부한 정도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지 어느 쪽이 경쟁률이 더 낮냐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어머니 경쟁률 다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어머니 소신 지원하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제가 수업을 이제 지난주부터 또 시작한 반이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 너네 수학 지원했니 과학 지원했니라고 물어봤을 때 80% 이상이 자기가 어디 지원하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럼 누가 아셔? 어머님만 아신대요. 신도 모르고 어머님들만 아신다고 해서 제가 꼭 다음 주까지 알아와라. 근데 니네는 어디를 지원하고 싶니?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합니다. 그냥 재밌는 뭐 과학이 더 재밌으면 과학을 지원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수학을 많이 공부하는 친구들은 수학 지원하겠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학 지원하겠다는 아이들이 더 많습니다. 더 재밌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어머님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거. 그 영재원에 합격하려면 선행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제가 교육청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선행은요. 실제로 내용을 많이 알고 선행 중고등 과정을 알아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친구들이요. 초등학교 4학년 문제로 나와요. 교육청은요. 그리고 6학년이면 6학년 수준으로 나옵니다. 대신에 그 과정 속에 좀 더 깊숙이 들어가는 것 뿐이지요. 그래서 교육청은 선행을 꼭 해야 된다라고 필수라고는 전 볼 수 없는데 그래도 왜 선행을 조금 하면 좋으냐? 아이들의 경험치 때문입니다. 수학에 대한, 과학에 대한 경험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또 아이들 이거는 없는 그 여담으로 아이들 수업 첫 시간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볼펜만 들고, 그러니까 연필, 필기도구만 들고 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갖고 오고 자기가 어떤 수업을 들으러 왔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첫 등원을 하는 친구가 정말 절반 가까이 됩니다. 안 그러실 것 같지만 실제로 아이들 보면 지금 여기서 무슨 수업을 하고 있나라는 모르고 시작하는 아이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다 저한테 왜입니다. 그래서 공부 왜 하냐? 영재가 왜 가면 좋냐? 왜 다녀야 되느냐? MSG는 왜 무슨 이름으로 왜 MSG냐? 이런 쓸데없는 질문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저희 MSG 뜻은 아시나요? 아이들 뭐 마사지라 그러고 하고 뭐 미식가라 그러고 원장님한테는 미원 사장님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이거는 저희가 영재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수학, 과학, 영재교육 학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니네는 지금 여기서 수학과 영재교육에 대한 걸 배우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죠. 그러면 이제 어머님 이런 학생이 지금 합격합니다. 그래서 영재 아이들 이거 제가 맨날 보여드리는데 이런 질문을 했어요. PD가 장난감이 좋냐 공부가 좋냐. 왜 이거 조그맣게 안 보이시죠? 내 아들이 무서워요. 생후 41개월 중학교 수학을 하고 있대요. 생후 41개월. 이 친구가 영재에 밟았다는가? 거기 나왔거든요. 그렇게 물었더니 아이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공부하고 나서 장난감이 좋대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의지가 있는 거죠. 저는 그 의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영재교육원은 어느 교육청 같은 경우는 정말 의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보시면 아세요. 왜 의지가 중요한지를. 지금 우선은 그 교육청 영재교육원의 평가 기준을 조금 보시면요. 수학 선행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험치 때문에 그런 거고요. 언어 유창성과 창의 독창성, 민감 정교성, 신속 정확성. 어머니 그 창의 그 문제 해결력과 영재성 검사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60분 동안 진행이 돼요. 그 60분 동안 실제로 한 4-5문항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 소단한 문제가, 그 소문제가 붙어서 10문제가 조금 약간 넘게 나옵니다. 근데 그 문제를 60분 동안 다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문제 중에는 뭐 최대한 많이 적으세요. 되도록 많이 쓰세요.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서 시간 분배에 실패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연습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속해야 되는 건 맞지만 정확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평가가 되는지를 조금 뒤에 예를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통적인 단어를 굳이 찾자면 경험과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영재원을 어머님들 지금 저희가 등록을 했다가 취소하시는 어머님들을 보시면 이유를 제가 한번 여쭤보거든요. 그럼 다 아이들이 하기 싫어서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의사를 안 여쭤보고 안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등록부터 하시는 경우죠. 근데 실제로 영재교육은 어머니 가서 아이들이 직접 공부를 하는 거라서 경험과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수업 시간에 그냥 정말 잘 드러나요.
아, 이 친구는 정말 150구나. 그래서 한번 보시면 어머님, 이제 제가 여기 민감 정교성이 어떤 부분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그거를 수업 시간에 연습을 시키느냐,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구글 회사 그 입사 문제를 우리나라 형태로 영재원에서 문제를 출제를 조금 변형했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엘리베이터 버튼이고요. 18층까지 있어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 이제 문제를 답안을 쓸 때 이런 건 뭐냐면 이 수열에서 볼 수 있는, 이 엘리베이터 버튼에서 볼 수 있는 규칙을 찾아라라는 문제를 되도록 많이 쓰세요. 이렇게 쓰면 아이들은 이렇게 쓰는데 실제로 이 파란 글씨는 안 씁니다. 일시 커진다라고 씁니다. 이건 정교하지 못한 거거든요. 방향을 꼭 써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래로 갈수록 일시 차가는 이제 한번 이제 아이들이 이걸 알려주면 아래로 쓰죠. 근데 이 1번과 2번 두 번째 답안은 다 같은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이들을 다 지도를 해줘야 됩니다. 아는 것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쓸 수 있도록. 그리고 뭐 이제 다른 거 써봐 하면 뭐 대각선 오른쪽 아래, 대각선 위쪽 아래 이제 방향을 쓰기 시작하면서 그 규칙을 찾고요. 그렇다면 오른쪽 버튼이 왼쪽보다 굳이 크다. 이런 연산과 관련된 부분만 계속 나열을 하죠. 그럼 이제 제가 마지막 한 방이 되게 중요하다. 난 조금은 다른 시점으로 보는 게 필요하다라면서 이제 보여드리는 예가 예를 들어서 왼쪽 버튼과 오른쪽 버튼이 보면 항상 짝수랑 홀수가 하나씩은 번갈아 간다라든지 그래서 이 친구는 연산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짝수랑 홀수를 알고 있다라는 걸 피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제가 아이들한테 보여주면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죠. 여기 오른쪽 버튼의 1의 자리 숫자랑 10의 자리 숫자의 합이 왼쪽 버튼의 수라는 것. 즉 자릿수 개념을 아이들이 알고 있느냐를 본인이 피력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방향으로 조금 접근을 할 수 있는 연습을 조금 꾸준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수업 시간에는 물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예를 보시면 이것도 여기 지난 시간에 한번 보여드렸어요. 지난 설명회 때 그 왕이 사각형의 정원 안에 정팔각형의 호수를 만들고 그 주위에 8개의 사각형 모양의 잔디밭이랑 8개의 삼각형의 꽃밭으로 둘러싸이게 만들려고 하는데 이 정원을 수학적으로 나타내라고 했어요. 어머니 이게 선행과 관련이 있을까요? 과연? 그렇진 않죠. 그럼 이제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그립니다. 특히 남아들. 정말 단순하지 않아요, 언니?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단순합니다. 진짜 근데 조건은 맞아요. 여기 정원 있고요. 그죠? 정팔각형은 알거든. 호수 있고 8개 사각형 잔디밭. 어떤 아이들은 야 좀 잘 그려봐. 그럼 여기다 잔디 그리고 꽃 그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저희 미술 현체를 뽑는 게 아니라 수학적으로 나타낸 거잖아요. 아이들은 이 조건이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머니 다음 답안을 한번 보시면 아이들도 반성하고 아이들의 얼굴이 붉어집니다. 이렇게 쓴 친구들은 깨닫게 되는 거죠. 자 보시면 정팔각형의 8개 그죠? 정사각형 안에 가든 안에 정원 안에 다 조건을 다 만족합니다. 근데 이거를 딱 하나만 그리느냐? 제가 하도 아이들을 뭐라 해서 아이들은 이거를 하고 나서도 또 도전을 합니다. 그럼 또 이런 모양도 그릴 줄 알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고 나서 그 전 거를 다시 자기가 그린 그림을 보면 아이들이 다음 문제를 풀 때부터는 좀 달라집니다. 부끄러운 거예요, 스스로가. 그래서 아이들끼리 어머님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이나 발표를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어머님들 아이들 같은 반에 아이들 많으면 되게 염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실제로요 아이들이 서로 공유하고 아이디어를 같이 하려면 아이들이 많은 게 조금 좋거든요. 왜냐면 서로 좋은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답안 쓰면 다른 걸 한번 해보고 싶고 나 저거 썼는데 서로 그런 식으로 수업에 참여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한번 보시면 얘는 이제 자주 나옵니다. 영재관 교육청 영재관에도 자주 나와요. 영재성 검사에 프포즈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수 4개를 고르거나 몇 개를 골라서 사칙연산으로 문제를 푸는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주어진 보기에서 2개 이상의 수를 이용하여 해가 10, 즉 뭐냐면 결과가 10이 되게끔 하는 문제나 식을 최대한 많이 만드시오. 최대한 많이, 되도록 많이,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어머님들, 우리 아이들 제일 먼저 뭐 쓸 것 같나요? 여기 1 보이시죠? 10 보이시죠? 그럼 뭐 쓸 것 같나요? 10 곱하기 1 씁니다. 10 곱하기 1이나 야 다른 거 써봐. 10 나누기 1 씁니다. 그러면 제가 야 2개 이상이었다고 진짜 2개만 쓰니? 하면 이제 4개를 조금씩 써줘요. 이런 것들.
좀 잘 써봐 이러면 이제 이 정도, 이 정도도 많이 발전한 거거든요. 그럼 제가 이때 자극점을 하나 던집니다. 제가 선생님은 영전에 100% 합격할 거다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아무런 조건이 없었죠, 어머님. 그러니까 가로를 써도 된다 뭐 말도 없었고 뭐 지수를 써도 된다 뭐 이런 말도 없었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아이들한테 이런 거는 솔직히 연산 부분이지만 이건 창의력이거든요. 연산이지만 창의성이 조금 돋보이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연습을 조금 꾸준히 시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수업이랑 완전히 조금 달라서 어떤 아이들은 엄마 가서 뭐 하고 있는지 뭐 배우는지 모르겠어 하는 친구도 있지만 엄마 이거 되게 신기하고 재밌다라고 수학과 관련이 없어 보이거든요. 아이들 눈에는. 하지만 실제로 자기들은 그런 수학을 또 다른 수학을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님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제 보세요. 이거는 절 믿으셔도 됩니다. 진짜로. 실제로 어머니 규칙에 관한 문제, 수열이나 암호 같은 문제, 암호가요 모양으로도 나오지만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한글 자음 모음 굉장히 좋아합니다. 알파벳 되게 좋아하고요. 그래서 그런 암호를 이용한 문제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규칙성을 찾는 문제 반드시 나오고 아까 보여드렸듯이 푸포즈나 마방진 같은 수 연산 문제도 나오고요. 이거는 학년 불문하고 다 나옵니다. 그리고 측정에 관한 뭐 길이나 무게, 뭐 추, 무게 이용해서 푸는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논리추론, 그 거짓과 진실 이렇게 찾아서 하는 그런 논리추론 문제도 그리고 시계 시차 예를 들어서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뭐 36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시계가 10일까지 있는 게 아니라 10까지 있을 때라든지 이런 문제들 그리고 저기 분류기준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분류기준은 수학적으로도 나오지만 솔직히 수학은 유리수나 무리수 같은 것들은 조금 선행이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과학적 분류 기준이 더 많이 나오긴 해요. 그러니까 연관성 없어 보이는 아이들 식물이나 동물들을 나열해 놓고 본인만의 분류 기준을 세워서 그 분류 항목에 나누는 것들 그런 것들과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이들 선행을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그 선행을 하지 않고도 풀 수 있는 도형 문제라는 건 분할을 하는 거죠. 쪼개는 거. 이따 한번 보여드릴 거. 그리고 전개도 같은 거는 아이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 요렇게 많이 나오고요. 대칭 반사도 많이 나옵니다. 대칭 같은 경우는 5학년 과정이다 보니까 또 고학년에서 되게 많이 나오고요. 전개도도 5, 6학년 같이 고학년 과정에서 많이 나오고 창의 서술형 문제는 스토리텔링형이나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대한 많이 쓰시오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한번 유형을 한번 그럼 기출문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자음이나 한글 자음이나 모음 문제 그리고 대칭 반사 같은 거 되게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문제들 이게 재작년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뭐 요거 찾아라 요거 뭐 이렇게 하는 건 솔직히 그닥 그렇게 한 번만 해보면 어렵지 않은데 아이들이 실제로 문제 조건을 제대로 읽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문제 자체를 해석을 잘 못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이어서 이렇게 여기 보시면 문제를 하나만 볼까요? 수조와 같이 좌우대칭인 글자로 이루어진 앞말을 2개씩 쓰라고 했어요. 단 요요와 같이 반복되는 말을 제외해라 라는 조건을 걸었어요. 근데 이제 어머님 요거 보이시죠? 수조 보이시죠? 그럼 보통 아이들 처음 하는 친구들 두 글자에 뭐 쓰는지 아세요? 소주습니다. 소주. 그러니까 보기를 주면 그 보기를 적극 활용하는 거죠. 근데 어머니 이런 것들 나오면요. 솔직히 받침도 많이 써야 되고요. 그러니까 좀 더 좋은 답이 많거든요. 한 글자, 소 이런 거 씁니다. 그게 좋은 답안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받침도 필요하고 다양하게 접근하고 좀 더 남들과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어머니 의외로 정말 단순합니다. 그리고 또 요거는 어머니 말씀드린 스토리텔링인데 얘는 지금 이런 경향은 조금씩 보시면 이건 과학적 문제 같죠? 근데 이게 수학적 문제로도 나옵니다. 그래서 지역 골라서 알고 있는 거 뭐 3개씩 써라 해서 이 지역에 가고 싶은 지역 하나 골라서 이유를 쓰라고 했고 세 번째 요거 뭐 필요한 음식, 옷, 도구 이런 걸 쓰라는 걸 많이 이런 유형이 나왔었어요. 근데 다음 스토리텔링은 예를 들어서 그림 하나씩 이렇게 있으면 골라서 자기가 글로 표현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 반면에 이렇게 됐던 문제가 이제 또 어떤 식으로도 나오냐면 요런 거. 어머니 이게 6학년 또 봤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6학년 문제요, 언니?
2, 4, 6학년 공통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보기와 같이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을 그리고 나서 그 물건이 하는 말을 써보라고 해요. 아이들 6학년 아이들 선행 많이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아이들 되게 황당해하고 이런 문제를 못 풉니다. 그러니까 수업 문제는 푸는데 이런 문제를 못 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간 분배할 때 여기서 되게 많이 실패하는 이런 문제에서 솔직히 어머님 보세요. 번호 이러지마 난 잘 내기 싫어. 아이들 눈에서는 어쩌면 조금 유치하고 이게 뭔가 싶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그 어머니 제일 많이 처음에 남자아이들 뭐 많이 하냐면 변기 그래요. 변기. 뭐 예를 들어서 뭐 똥 싸지 마, 난 더러워지기 싫어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그만큼 어머니 단순합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는 얼마든지 좋은 게 많거든요. 근데 이게 막상 어머님들도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써보세요 하면 못 쓰실 겁니다. 뭘 써야 될지 감이 안 올걸요? 그러니까 이런 연습을 계속 꾸준히 수업 시간에 또 연습을 해야 되고요. 또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래 그림과 같이 공통점이 있는 대상이나 사물을 찾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12가지 쓰시오. 12가지 이렇게 지정을 해줄 때도 있어요. 그럼 어머니 60분이라는 시간 안에 이 문제 하나에 한 1분씩만 써도 얘는 12분이 걸려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시간 분배도 되게 중요해서 아이들한테 제가 뭐라고 하냐면 우선은 최대한 많이 쓰고 생각나는 거 최대한 많이 쓰고 우선 뒷문제부터 넘어가서 다음에 꼭 보완을 해라 이런 식으로 연습을 계속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요거 아까 도형 분할 문제 있죠? 이거는 어머님 4개의 크기로 나누는 가능하는 많이 그리쇼에서 이제 아이들 제일 많이 하는 거 뭐 10자, 1자, 뭐 X자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아이들 연습 그때 하는 거는 16조각 내서 모양을 조금 더 쪼갠 다음에 4조각씩 묶는다든지 이런 연습을 시키는 거고요. 계속 나옵니다. 이런 분할 문제. 이게 다른 애거든요. 근데 또 나왔었어요. 그래서 얘를 4개로 나오고 얘는 9개로 나누고 이런 식으로 연습을. 그래서 도형 분할 문제는 계속 수업 시간에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어머님들 갖고 계시는 시중 교재에도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과연 그게 어디가 뭐가 좋은 답이고 이 포인트가 뭔지 모르시니까 학원으로 보내주시는 거죠. 요거는 어머니 아까 말씀드린 또 수열 문제입니다. 규칙성 찾아서 얘는 고학년 거예요. 4학년, 6학년.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순서상 그냥 모르더라도 선행이 되지 않더라도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아이들이 찾아서 풀 수 있고요. 규칙성을 통해. 또 이런 유형도 있습니다. 마방진의 응용 유형 해서 이것도 6학년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기 원이 합이 같도록 수를 쓰라고. 실제로 조금만 생각하면 풀 수 있는데 굉장히 어려 보이기도 하죠. 그리고 운이 나쁘면 자기가 이제 그냥 집어넣어보는 애들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집어넣는 게 아니라 연습을 이게 또 구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런 연습을 또 해줘야 되는 거죠. 마방진도 여러 유형을. 이것도 5, 6학년 상대로 나왔던 문제. 얘는 배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를 보고서 뭐 시계 반대 방향을 돌아서 이렇게 하는 이 배수 문제인데 이런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학적인 문제도 출제가 돼요.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들. 그리고 이제 이게 작년도 문제입니다. 제일 최근 3개. 헨젤과 그레텔. 제가 맨 처음에 아이가 복기를 해줄 때 저한테 선생님 국어 문제가 나왔어요 라고 했어요. 동화책 문제가 나왔대요. 실제로 수학 문제죠. 헨젤과 그레텔이 등장하지만 실제로 암호에 관한 규칙성에 대한 문제였고요. 작년에.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이 시간 문제 제가 말씀드렸죠. 영재원이 시간 문제 되게 좋아한다고. 그래서 화성과 지구의 이제 시간을 가지고 푸는 문제. 그리고 이게 6학년 문제였어요. 이게 뭐냐면 동그라미를 할 때 찍은 횟수. 그 도장이 2개 있을 때 같은 횟수만큼 이렇게 조건을 걸어주고 요 각각의 이게 1번, 2번, 3번, 4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한 문제가 나오면 3-4문제가 딸려 나오는 거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좀 오래 걸리죠. 여기까지는 어머님들이 보신 어머님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작년 말고 재작년에 유형을 봤어요. 이건 어머님들이 요 내용들은 다 아시는 것들일 거예요. 그래서 뭐 언어창의 문제, 뭐 규칙성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빨간 글씨만 조금 먼저 좀 짧게 말씀드릴게요. 언어창의 유형 문제가 되게 많이 전년도에 비해 높아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작년에 어머니 보시면 언어창의 유형, 무형 출제 비율이 전년에 비해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매해 어머님들이 똑같이 고대처럼 아까 말씀드린 판박이처럼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교육청은 조금씩 문제가 변하고 나오는 유형이 변하는 게 아니라 그 퍼센티지가 조금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과학 지원을 했는데 수학 문제가 더 많이 나왔을 때가 있었고 어떤 애는 과학 문제만 출제됐던 일도 있었고 결국엔 제가 이제 어머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요거 내용들을 좀 읽어보시면 실제로 좀 변화가 조금씩 있는 거죠. 결국엔 다 준비를 잘 하셔야 된다. 다 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 노출시켜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게 조금 업데이트한 내용입니다. 어머니 올해는 교육청이 원래 매년 12월 초 첫째 주 토요일이 항상 시험이었죠. 그리고 2주 뒤에 면접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1.5배수로 뽑힌 친구들만 면접을 봤는데 올해부터는 지원만 하면 다 면접을 봐야 돼서 면접 대비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 다른 이제 학원에서 일을 했을 때 그때 제가 검은색 머리에 검은색 원피스를 왜 그날따라 그렇게 입고 가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좀 무서워 보이려고 모의 면접을 할 때 제가 모의 면접관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정장도 입고 그렇게 입고 나왔거든요. 평상시 저를 맨날 보던 친구들이라. 근데 제가 면접을 할 때 그 해에 한 4-5명을 울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고요. 그냥 누구 학생 학생 꿈이 뭔가 이래도 아이들은 웁니다.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려요. 이게 어머님들 아이들 되게 잘 까불고 엄마 앞에서는 마냥 천진난만하지만 실제로 저를 알고 있는 친구들도 웁니다. 이게 뭐 제가 슬픈 것도 아니고 무서운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당황입니다. 당혹스러워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왜냐면 9시부터 10시까지가 지필고사고요. 30분 후에 면접을 다 본다고 합니다. 올해는 12월 16일 날. 그래서 작년의 기출문제를 한번 제가 이제 평가 기준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항상 교육청 영주하는 이 4가지 평가합니다. 인성과 항목 적성과 창의성과 과제 집착력. 이 과제 집착력은요 뭐냐면요. 아이들이 지필고사를 보죠. 그러면 그 지필고사를 다시 재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문제 푼 것 중에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아? 그러면 아이가 뭐가 남는다고 하면 너 그거 문제 어떻게 풀었어? 이런 식으로 묻는 거죠.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묻는 문제, 이런 문제. 그리고 이 문제 유형은 제가 한번 패턴을 보시면 뒤에 문제 기출문제 보시면 이게 인성인지 학문적성인지 창의성인지 어머님도 구분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었고요, 작년에. 그래서 이게 작년도에 면접 형태였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다 봐야 되니까, 당일날. 여기 보시면 우선은 아이들이 제비뽑기를 해서 순서를 맞춰서 한 명씩 호출을 했고요. 대기실과 준비실이 따로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준비실에 아이들 모아놓고 대기실에는 이제 소수의 아이들 불러서 우선은 두 문항을 5분간 이제 준비할 시간을 조금 주는 거죠. 아이들이 대답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당황스러워서. 그래서 생각 정리나 메모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부르면 이제 면접각 2-3명이 앉아있고 한 명이 근데 올해는 이게 조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워낙에 많아서. 근데 그렇게 진행을 하고 면접 문항을 아까 전에서 그 대기실에서 받은 2문항이랑 그 자리에서 추첨해서 자기의 개별 문항 그래서 이 개별 문항은 아이들마다 조금씩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를 보시면 초등학교 3-4학년 대상으로 했었을 때 본인의 성격과 비슷한 동물 고르고 그 이유 설명하라고 했었고 칠판에 길이 재기 위한 물건을 고르고 그 단점을 말하라고 했고 단위가 없다면 불편한 점을 말하라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고학년 친구들은 성형개비 관련 문제 수학 쪽은 과학 쪽은 다람쥐, 개구리, 뱀, 곰의 겨울잠 차이점 말하라고 얘기를 했었고 공통으로 많이 나왔던 게 이제 원인 실생활에 쓰이는 용도 3가지와 그 이유가 뭐냐라고 설명을 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이게 그런 문제였고 추첨해서 뽑은 문항은 요겁니다. 예를 들어서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실천해야 하는 것 3가지. 아이들 뭐 영지원으로 와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이거 준비를 다 시킬 겁니다. 그리고 영지원에 합격하고 싶은 이유. 그 영지원 지원 동기 어머니들 아이들 제일 먼저 뭐라 했는지 아세요? 엄마가 가라고 했다. 이거 가면 그대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연습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장단점. 요거는 교대도 어머니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교대 면접에서도. 이거 그리고 지필고사 아까 말씀드렸던 상위문제 해결의 영재수검사 문항에서 네가 풀었던 문제에 관련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면접에서 진행이 돼요.
그래서 근데 올해는 또 어떻게 진행을 할지. 하지만 저희가 면접을 또 따로 이제 모의 면접을 하는 수업을 또 따로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걸 이제 돌아가면서 실전처럼 연습을 시킬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머니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게 과학 상상화 그리기거든요. 제가 어느 한 미술학원이 되게 핫하대요. 어머님들이 되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했더니 과학 상상화 그리기 대회를 준비해 준대요. 근데 A라는 학원은 지금 뭐 이 그림이 못 그린 게 아니라 되게 잘 그렸죠. 근데 이걸 왜 찍으시는지 이 그림 되게 잘 그렸어요. 근데 그 미술학원이 그 핫하다는 미술학원 말고 일반 미술학원은요. 과학 상상화 그리기를 그리면 선생님이 네가 상상한 걸 스케치를 해보라고 한대요. 그러면 스케치를 한 걸 선생님이 조금 도와주는 거죠. 그 연습을 하고 현장 대회를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다음 그림은 어머니 뭐 고학년이 그린 거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저는 이 그림과 이 그림의 차이점 어머니 이거 분명히 파피한 거거든요. 그죠? 비슷하죠? 그죠? 여기 보시면 그죠? 제 아무를 봐도 이거는 파피한 것 같습니다. 둘이 같은 그림인데 입체적이죠. 그 핫하다는 미술학원 어머님 그 과학 상상화 그리기를 할 때 스케치를 해주는 게 아니라 네가 상상한 조형물을 만들게 한대요. 그러니까 그 조형물을 만든 걸 보고 그리게 한대요. 그럼 아이들이 그림이 입체적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이걸 제가 왜 저희 미술학원이 아닌데도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영재원, MSG 영재교육 영재원 팀은요 실제로 이렇게 단순히 기출문제만 가지고 풀이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 기출문제 아니면 그거에 관련된 모든 개념을 입체적으로 다뤄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만 보고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의 출제 의도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점 이런 것들을 다 연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선은 어머님 더 궁금하신 점은 이거 끝나고 뵙도록 하고 이제 과학 문제 조금 관련돼서 우리 김민정 부원장님이 말씀을 좀 해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MSG에서 과학을 맡고 있는 김민정입니다. 예, 지금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고 또 배가 고픈 시간이 되니까 저는 이제 상대성 이론이라도 적용을 시켜서 시간을 줄여야 되나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할까 고민이 되거든요. 예, 그 다음에 그래서 몇 가지만 임팩트 있게 좀 전달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예, 개별적으로 면담 신청하셔도 면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과학은 5개념을 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영재원에도 한 가지 5개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선발 인원이 20명이다. 그랬을 때 한 100명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저희 친구들이 준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5명 중에 1명만 붙을 수 있으니까 그게 내가 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절대 착각이라고 생각이 돼요. 100명 중에 20명을 뽑는다라고 하면 80대 1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0명을 제치고 나머지 1명이 되어야지만 합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이 아니라 80명 중에 그 위에 1명이 되도록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1등부터 20등까지 성적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20등하고 21등은 정말 소수점 차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문제 한 문제 소중하게 풀 수 있도록 저희 친구들 포기하지 않고 과제 집중력 가질 수 있도록 어머님들께서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기출 분석인데요. 이 유형은요,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던 부분이고, 지금 사실 제가 수업을 해보니까 저희 친구들이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예, 3학년 친구들도 은결현상이라고 하는 말을 알고 있고요. 은결현상이 지금 교과과정에서 나오는 건 초등학교 5학년이 돼도 시험 유형에서 은결이 나온다는 것, 예, 물의 수증기, 상태 변화가 아니라 은결현상이라고 딱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 교과 개념에서 물화생지가 고르게 나오고 있으며 탐구 과정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는 것. 예, 그래서 탐구, 실험 설계하는 과정부터 결과 분석하는 과정까지 저희 친구들이 한 번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고요. 실험 설계가 방법 쓰기가 아니라는 점도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어떻게 실험을 하면 된다라고 방법에 많이 집중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험 설계는 탐구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그래서 객관성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결론을 예상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이제 많이 출제되는 유형인데요. 지금 동물 문제들이나 도구를 선택하는 문제들이 계속 출제가 되고 특히 2학년부터 고학년까지 고르게 출제되는 유형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이게 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을 드리면 BBC 같은 데서 나오는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도움이 될까 싶기는 합니다. 근데 한번 찾아보시면은요, BBC에서 나온 다큐멘터리가 코알라는 코알라, 캥거루는 캥거루 해서 동물마다 다 한 편씩 있습니다. 예, 그 한 편을 보는데 40분에서 50분의 시간이 걸릴 거고요. 예, 그렇다면 이거는 평소에 꾸준히 본 친구들이, 관심이 있던 친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 문제는 책을 많이 읽어둬야 된다는 이야기고 평소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지 않고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리를 분석해서 푸는 방법도 있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황제 펭귄이 추운 남극에서 멸종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 3가지 쓰시오 했을 때 친구들은요, 추운 지역에 사는 펭귄이라고만 딱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펭귄이라고 하는 것이 조르다는 특징과 추운과 남극도 구별을 해야 됩니다. 추운 지역에 살지만 북극과 남극이 다르다는 점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멸종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멸종이라고 하는 것은 생식, 이런 것들도 관련이 있을 거고 적응과 진화까지 연관이 되게 됩니다. 예, 지금 이런 용어들을 초등학교 2학년한테 가르치진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이 문제가 갖고 있는 의미를 분석해서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창의적인 물건을 만들고 그 물건의 장점을 쓰시오 그랬는데요. 장점을 쓰기 위해서는 단점도 알아야 된다는 것. 예,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부분을 단점을 먼저 분석하고 장점을 써나간다면 더 정확한 답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수업 시간에 저희 이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도 지금 이 문제가 이제 작년에 출제되었던 문제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유명했던 문제들이긴 한데요. 지금 응결 문제가 하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자, 여기에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 두 컵에 나타나는 변화를 예상하여 3가지를 쓰시오 그러면은요, 보통 친구들 학교 공부 열심히 하고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친구들은 보통 2가지 답을 씁니다. 예, 근데 사실 이거는 5가지 이상의 답이 나와요. 사실은요. 예, 이것도 천천히 검토를 해보시면은요, 플라스틱과 종이컵의 재료가 다르고요. 그 다음에 플라스틱 컵과 종이컵 안에 있는 은박지와의 접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만약 투명 컵이라면 또 투명 플라스틱 컵이라면 답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답을 쓰게 되면 5가지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2가지 쓰고 멈추고 어떻게 할까 걱정을 하고 있는데 문제를 다시 읽고 풀어보면 5가지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럼 어떻게 답을 써야 될까라고 물어보면 친구들이 그 중에서 좋은 답 3가지를 골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기특한 친구들이에요. 예, 근데 그 3가지가 아니라 5가지를 3가지에 모두 담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같은 유형의 답들이 있거든요. 분류하기를 잘한다면 답을 정리해서 5가지 답도 3가지로 정리해서 쓸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같은 유형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은 지금 고학년에서 나왔던 문제이고요. 어머님들 지금 수업이 아니죠. 설명회를 혹시 몇 분 만에 끝내드렸으면 좋을까요? 예. 지금 오랜 시간 설명회를 진행을 하고 있어서 제가 지금 시간을 어떻게 단축을 시킬까 지금 머릿속에 아주 복잡합니다. 예. 그 다음에 물리 문제에서 지금 사실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들이 모두 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만 정리를 해도 수업 1시간을 모두 다 쓸 수 있게 되는데요. 예, 생물 문제에서 물을 쓸 수도 있고 좀 전에 화학 문제나 지금 물리에서의 물의 부력 같은 것들. 사실 이 부력이라고 하는 게 초등 교과에서 나오진 않고요. 이 힘이라고 하는 단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힘이라고 하는 단원이 나오는 게 초등학교 3학년에 자기력이 한번 나오고요. 4학년 1학기에 무게, 중력이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문제의 연장선에서 중력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부력이 지금 출제가 되고 있는데 예, 꾸준히 한 번씩은 나오는 문제의 유형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5학년에서 화학적으로 접근하는 친구들은 용도로 접근을 하기도 합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예, 응결현상에 대해서 기상 문제로서 이렇게 안개와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출제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고학년에서는 주로 실험 설계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학년하고 그 다음에 중등 과정에서는 실험 설계하는 문제가 계속 출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탐구 과정에서 지금 결과가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 원인 찾는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희 성질이 급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숨어있는 답들이 꼭 있으니까 여러 번 반복하고 문제도 좀 분석하는 연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융합형 문제가 지금 계속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정 기술로 나오고 있는 지금 이 두 항아리를 겹쳐놓은 냉장고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문제들도 지금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적정 기술에 관련된 그런 예들은 좀 몇 가지 읽어두시면 그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하지만 과학적 원리가 모두 다 들어있는 유형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은 좀 공부를 해둬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평창 동계올림픽에 사용할 성화 공송 점화 방법 10가지 적어보기. 중등에서는 10가지를 적는데 이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 8개, 9개를 써도 합격하는 친구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근데 분명히 그 친구들은 8개, 9개를 썼을 때 유형이 모두 다른 걸 썼습니다. 그러니까 합격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성화 공송 문제를 풀 때 이거를 빛을 이용해서 오목거울을 이용해서 점화한다. 볼륨 렌즈를 이용해서 점화한다. 그렇게 답을 쓰게 되면은요, 사실 거의 같은 유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을 쓸 수 있게 그렇게 지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들이 문제를 답을 작성을 하고 나서 이게 같이 빛을 이용한 답안이라고 하는 것을 분류할 수 있다면 다양한 답을 쓸 수 있게 본인이 스스로 좀 노력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이 너무 급해가지고. 그 다음에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하는데 사연에서 포크와 나이프 사용하고 음식의 특성을 살려 그 이유를 설명하고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문제도 작년에 출제되었던 문제인데 지금 이 문제는 친구들한테 말할 때 저는 이런 건 친절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왜 지금 서로 다른 도구를 사용하느냐 그렇게 묻지 않고요. 음식의 특성을 살려서 쓰라고 힌트를 줬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써줬으면 음식을 분석을 할 수 있게 되고 원인 분석을 한 다음에 왜 이런 차이점이 생겼는지 그런 결과를 유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정말 친절한 문제라고 보고 문제만 정확히 읽어도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영재원을 준비하면서 우리 아이는 어떤 친구인가 저도 수업 시간에 첫 시간에 친구들한테 물어봅니다. 자, 이제 자기가 영재라고 생각하는 친구 손 들어봐라 그러면은요 친구들 몇 명은 듭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물어봐요. 천재인 사람 손 들어봐라 그러면은 천재는 안 듣거든요. 이렇게 농담으로 무슨 약간 천하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기는 하는데요. 저희 수업 시간에 영재인가요를 왜 물어보냐면요. 친구들이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영재성을 좀 끌어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좀 시작을 하고요. 높은 지적 능력과 과제 집착력, 창의성을 갖고 있는 친구들을 영재라고 보통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어머님께서도 집에서 이야기를 할 때 칭찬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똑똑하다. 부모님의 좋은 유전자를 받았고 그 다음에 네가 열심히 성실하게 공부하면서 지능을 쌓았기 때문에 지능이 높다. 그 다음에 넌 포기하지 않는다. 지금은 자주 포기를 하지만 네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잘할 수 있다. 우리 시험 때는 절대 포기하지 말자. 그 다음에 창의성. 사실 이 창의성은 평소에 좀 남다른 친구들이 있는데요. 수업 시간에 저희는 창의성을 조금 더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하면은 아이가 창의성을 발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창의성은요 시간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실에서 만난 우리 학생들의 상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선행 진도가 많이 나간 친구, 그 다음에 정교성이 높은 친구, 독서량이 많은 친구, 또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친구, 독창성이 높은 친구,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자세히 보시면은요, 선행 진도만 나간 친구, 정교성만 높은 친구, 독서량만 많은 친구, 아주 빠르기만 한 친구, 독창성만 높은 친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지막에 있는 친구가 가장 힘든 친구인데요. 글씨를 엉망으로 쓰는 친구. 아니 시작은 여기서부터인데 답은 왜 여기서부터 쓰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부터 써서 여기까지 채우고서 다 풀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이렇게 여백의 미를 살려서 답을 씁니다.
예, 이거는 어머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시작을 왼쪽 위에서부터 시작하라고. 예, 꼭 이거는 예,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만 해도 창의성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 과학에서는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요. 그거는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지금 선행 진도만 많이 나간 친구들이 문제가 조금 바뀌었을 때, 다양한 유형이 나왔을 때 못 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좀 많이 풀 수 있게 해주시고요. 정교성이 높은 친구가 위험한 경우가 있는데요. A4 반 페이지 정도의 답을 썼는데 맨 윗줄에서 아랫줄까지 답을 다 지워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답을 썼을 때 아이가 이렇게 배강, 수박 겉핥기처럼 쓰진 않았는지 그런 것들 좀 봐주시고요. 그 친구들이 해결을 할 점은 내가 뭘 알고 있는지, 학교에서 뭘 배웠는지, 배운 용어를 쓰고 있는지 그런 것들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교육청에서 채점을 할 때 학년에 맞춰서 써야 되는 용어가 없으면 점수를 안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배운 과정을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학년에 많이 맞추고 초등 과정에 많이 맞추고 있거든요. 예, 이제 뭐 심화 문제를 약간 유형이 달라져서 문제 해결력을 기르지 못한 친구들이 못 푸는 경우는 있겠지만은요, 교과는 대부분 초등에 조금 맞춰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배운 용어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뒤에서 이거 나머지 해결하는 방법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선행을 많이 한 친구들이 물독은 깨지는데 왜 간장독은 발음이 안 되네. 간장독은 왜 안 깨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요. 왜 안 깨지냐고 저한테 오히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거꾸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독하고 간장독하고 바뀌기만 했는데도요. 간장독이 그냥 아무 생각이 없대요. 그냥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물이 있는 경우랑 간장독으로 바뀌었을 때 농도가 달라지는 것, 그래서 얼었을 때 왜 안 깨지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황을 좀 분석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경우에 적용을 하지 못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어머님들도 집에 가서 한번 아이들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물이 끓을 때 하얀 연기가 뭐냐고 한번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 들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 흰 연기가 뭘까요? 지금 어디서 수 들렸습니다. 제가 들었거든요. 예, 이 흰 연기는 수증기가 아니라 물입니다. 상태로 쳤을 때 고체, 액체, 기체 중에서 액체 상태입니다. 수증기는 여기 사이에 딱 안 보이는 이 부분, 그 다음에 여기 물이 끓었을 때 이 안에 있는 부분이 수증기입니다. 예, 그래서 수증기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얘는 물이에요. 네, 자 이렇게 문제를 풀고 나서 물과 수증기의 상태를 알고 나서 두 번째 31가지 아이스크림 파는 데서 많이 얻을 수 있는 저거요. 그럼 아이들이 드라이 아이스, 이산화탄소 막 이야기합니다. 하얀 연기는 뭘까요? 집에 가셔서 또 아이들 아이스크림 사주시면서 한번 물어봐 주세요. 예, 훌륭하십니다. 예, 물입니다. 예, 이것도 이산화탄소라고 답을 말하면 안 되고요. 아이들 그냥 드라이 아이스는 이산화탄소야 너무나 훌륭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산화탄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 비행기가 지나가고 나면 비행운이 생기는데요. 저 비행운은 뭘까요? 제 생각이 복잡해지기도 합니다. 막 무슨 가스 아니야, 막 이렇게 무슨 비행쇼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예, 물입니다. 예. 지금 여기서도 똑같이 응결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예, 똑같은 물인데도요. 아이들이 물이라고 대답을 하기 싫어합니다. 그냥 잘 모르면 물이라고 왜 수학에서 0과 1 쓰는 것처럼 물이라고 써도 됐을 텐데 예. 그래서 한번 집에 가셔서 아이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셔서 우리 아이가 혹시 오개념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초는 왜 잘 탈까요? 촛불꽃은 왜 그을음이 생길까요? 친구들하고 많이 풀어봤거든요. 예, 저희 친구들 문제들 많이 잘 풀고 있는데요. 양초가 잘 타는 거는 알고 있는데 왜 잘 타는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예,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에서 왜 잘 탈 수밖에 없는지 가치를 판단을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3학년에서 배우는 배추나비의 한 살에 대한 가설 세우기를 하는데요. 이 가설 세우기가 난이도가 되게 다양합니다. 초등 수준으로 세울 것이냐, 중등 수준으로 세울 것이냐, 일반적으로 세울 것이냐, 그 다음에 독창성을 발휘할 것이냐. 예, 그래서 이 가설 세우기도 다양해질 수 있다는 것. 예를 들어서 지금 애벌레가 탈피를 할 것이다. 예, 이런 가설 아닙니다. 예, 그냥 예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세우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가설 세우기 같은 것들도 한번 다시 이렇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어머님들께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우리 아이가 붙을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학부모 입장으로 이야기해주세요. 집에서 무엇을 시키면 될까요? 예, 답을 이렇게 썼는데 맞는 답인가요? 이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문제를 제대로 풀고 공부를 했다면은요, 답은요, 아이들이 희한하게도 과학 문제는 아이들이 답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답이 제가 봤을 때 틀렸는데도 아이들은 자기가 답이 맞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근거를 다 모아서 썼기 때문에 과학은 자기가 쓴 답이 맞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조금만 더 넓혀서 한 번만 더 하고 오면 그 답이 조금 더 넓어지고 정확한 답이 있다는 거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답을 썼을 때 어머님들께서 이것도 몰라, 왜 너는 틀렸니, 답지 난 달라, 이렇게 뭐라고 하시지 마시고요. 예, 이렇게 생각한 것도 답이다, 맞다, 그럴 수도 있다. 근데 다른 것도 한 번 더 생각해보자 라고 격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아이가 붙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요, 선행 진도가 많이 나간 친구들에게는요, 지금 아까 앞에서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생명, 지구과학, 상식, 독서 같은 것들을 조금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생물하고 지구과학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는 그 예들을 많이 한번 접할 수 있게 해주신다면, 지금 기간이 한 2개월 이상이 조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2개월이면 책을 한 8권은 읽을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정교성, 그러니까 쓰기만 잘하는 친구가 있다면은요, 꼭 답을 처음부터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내가 용어를 썼는지 아니면 수식어를 썼는지 그걸 구별하는 연습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정교성이라고 하는 게 많이 쓰기가 아니라 어머님들 많이 쓰라고 요구하시잖아요. 근데 수학처럼 검토하고 내가 답이 맞는 게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독서량이 많은 친구들은요, 이 친구들에게는 오히려 선행을 권하고 싶습니다. 개념을 한번 물화생지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서 교과만큼 개념이 잘 정리된 책은 없거든요. 예, 그래서 독서가 많은 친구들은 오히려 교과를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신속하고 빠르게 문제를 푸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답을 2가지 써야 되는 그런 2가지 문제가 출제되는데 1가지만 쓰는 친구들도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다시 한번 꼭 읽어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요. 과학 문제 풀 때는 문장의 밑줄을 쭉 치는 것이 아니라 단어 하나하나 구별해서 동그라미를 치면서 원인을 분석해서 문제를 푼다면 실수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독창성이 높은 친구들은요, 예, 가장 기본을 충실히 공부를 해서 상상이 아니라 과학 개념을 이용해서 독창성을 좀 발휘할 수 있는 문제 푸는 방법을 좀 바꾸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 친구들은요, 예, 밑줄치기를 해주세요. 처음에는요. 예, 제가 중등 영장 준비하면서도 답지에다가 밑줄을 치는 건 참 부끄럽습니다. 예, 이렇게 아이들이 쓸 수 있는 글자 크기에 맞춰서 1cm 정도 되는 그 밑줄을 다 쳐주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혹시 집에서 답을 쓰는데 아이가 첫 시작이 왼쪽이 아니라 가운데부터 쓰고 있고 여백이 많다면은요, 예, 밑줄 쳐서 연습을 해도 좋고, 그 다음에 집에서 문제 풀 때 줄 쳐져 있는 노트에다가 한번 정리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원에서 문제를 풀었다고 그게 정말 다 푼 건 아니고요. 집에 가서 풀면 답이 또 달라집니다. 예, 그러니까 한번 복습하는 셈 치고, 예, 집에서 이렇게 한번 답을 노트에다가 정리하는 연습을 시켜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재는 원장님께서 아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예, 과학 지식이 필요한 친구들은 앞에 문제지에서 과학이라고 하는 용어가 들어가 있는 그런 교재를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아까 CMS 교재나 이런 것들 말씀하셨는데 그런 게 여기에 속할 거고요. 과학 지식이 풍부하다면 영재성 검사 문제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양한 문제를 접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랑 같이 집에서 혹시 어머님들이 많이 복습을 시켜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예, 답지도 많이 달라고 하시는데요. 답지 보고서 아이 꾸짖지 마시고요. 아이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일러주시고요. 칭찬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이가
되게 길게 말하고 정리가 안 된 상태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듣다가 이렇게 영혼이 이탈할 수도 있어요. 예, 그래도 그냥 끝까지 들어주시고 예, 마지막에 칭찬 한마디 뭔 내용인지 모를 때도 있거든요. 그래도 잘했다. 근데 한번 글로 적어보지 않으면 이라고 해주시면 그때 이해가 될 거고요. 말하는 거랑 글로 쓰는 거랑 확실히 다릅니다. 그래서 글로 쓰고 글로 쓰면 더 칭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답지하고 다르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답지에 나와 있는 거 하나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급할 때는 답을 보고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대신에 답에 없는 내용을 네가 하나 더 써보자 라고 제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더 할 것이 있다면은 예. MSG 영재교육원에 찾아주시면 예, 저희가 마무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대가 대학 부설이 모두 끝났기 때문에 이제 남은 친구들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서 저희는 지도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좋은 성과가 나오는 이유는요. 교대에서 이렇게 한 요만큼 공부를 했다면 교육청에서는 더 좋은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더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면서 하지만은요, 그 결과만을 보고 저희가 달리고 있기 때문에 MSG 영재교육원에서 예, 저희가 책임을 지고 공부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재라고 하는 친구들에게는요, 네가 영재고 네가 영재가 아니야가 아니라요,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친구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어머님들께서 이 영재를 잘 관리해 주시고 키워주셔서 우리나라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저희가 키워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MSG 영재교육원에서는 특별한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예, 아이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잘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만 마치고 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끝나서 지금 저기 하셨죠? 저기 포장님, 네, 너무 급하셨어요. 네. 네, 오랜 시간 어머니 고생들 하셨는데, 일단은 지금 여기 이 시간표 안내는 어머님들 자료 다 있고요. 나중에 수강 신청서를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할 때 이런 부분들이 포인트가 강사가 누가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자료나 이런 것들은 다 공유가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 지도 방식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 그 지도 방식이 궁금하시면 저한테 직접 오세요. 제가 선생님들의 특장점들을 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오늘 이제 끝나고 가시면 이제 애들 이제 결과 기다리는 것 때문에 이제 조금 조급하실 텐데 고대 발표하기 전까지는 안 움직이셔도 괜찮아요. 이유는 고대 지금 11월 2일날 발표가 나면 일단 교육청으로 다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분명히 하실 건데 3학년들은 대학 부설과 상관없이 일단은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4학년은 올해 지금 대학 부설이 안 됐으면 교육청에 반드시 올인해야 됩니다. 이유는 4학년 때가 제일 메인 피크이기 때문에 4학년에 그 중점을 두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초등학교 3학년, 즉 내년에서 4학년이 되는 애들은 면접이 없기 때문에 부담이 없잖아요. 시험에 올인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그 추천서나 아니면 또 다른 기타 내용들 궁금하시면 밤 10시에도 상담하시러 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조금 시간 비우셔서 미팅 시간 잡아주시면 최선 다해서 상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